연봉이 1억이면 충분할 줄 알았어요. 막상 연봉이 1억이 되니 가지고 싶은 게, 필요한 게 더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10억을 모았더니 100억이 필요하더라고요. 100억이 모이니까 이번엔 수억 원짜리 차도 가지고 싶고, 재단도 만들고 싶어지고,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얼마가 있어야 충분한 건지, 왜 우리는 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건지, 그리고 진짜 경제적 자유란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군사적 천재는 모든 사람이 정신을 잃고 있을 때 평균적인 일을 해내는 사람이라고요. 이게 투자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시장이 폭락하고 모두가 공포에 질려 있을 때 그냥 평균적인 행동만 유지할 수 있으면 상위 1%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단한 전략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패닉에 빠지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뜻이죠. 문제는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주 하는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언제쯤 돈 버는 걸 멈추고 삶을 즐겨야 하느냐는 거죠. 자산이 얼마가 되면 일을 줄이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부모님과 여행을 가야 하는지, 아이들과 더 많은 추억을 만들어야 하는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10억이면 충분할까요? 아니면 50억은 있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가 정말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인간의 욕망이 끝없이 목표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 연구들을 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나타나요. 현재 자산이 얼마든 간에 사람들은 항상 지금 가진 것의 약 2배가 적정선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1,000만 원 가진 사람은 2,000만 원이면 안심이 될 것 같다고 하고 100억 가진 사람은 200억은 있어야 한다고 말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 금액에 도달하면 또 2배를 원하게 되죠. 이게 바로 골대가 계속 움직이는 현상입니다. 이재용 회장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유재석 수준의 돈만 남아있다면 창문 밖으로 뛰어내릴 거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주관적으로는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끝없는 욕망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을까요? 한 가지 중요한 변수가 있어요. 바로 삶의 다른 영역에서의 만족도입니다. 관계가 좋고 하는 일에 의미를 느끼고 결혼 생활이 행복하고 아이들이 자신을 존경하고 살고 있는 동네에서 인정받는 사람은 더 많은 돈에 대한 욕구가 훨씬 적다고 해요. 자기 가치를 순자산과 동일시하지 않게 되는 거죠. 반대로 이런 것들이 부족한 사람은 돈으로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진짜 질문은 얼마가 충분한가가 아니라 내 삶에서 진짜로 부족한 게 뭔가인 겁니다. 한 가지 개념을 소개해 드릴게요. 눈에 보이는 부자와 진짜 부자의 차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자는 비싼 차, 명품 가방, 큰 집 같은 거죠. 사람들이 부자라고 부러워하는 것들이에요. 반면에 진짜 부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가진 사람입니다. 마음의 평화, 경제적 충격을 버텨낼 수 있는 능력,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뭘 할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같은 거예요. 진짜 부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억지로 뭔가를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만 하면서도 생활이 유지되는 거죠. 여기에 25를 곱하면 25억이 나오죠. 이건 세후 4% 수익률을 가정한 계산인데요. 25억의 수동적 소득만으로 1억의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금액이 모이면 기술적으로는 경제적 자유를 달성한 겁니다. 물론 25억을 모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적어도 명확한 목표가 생기는 거죠. 문제는 이 목표 금액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바뀐다는 겁니다. 대학생 때는 1억만 있으면 평생 걱정 없겠다고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집을 사야 하니까 10억은 있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현실을 마주해보면 막상 10억 가지고는 서울의 아파트 한 채도 못 사는 돈이 되어버리는 거죠. 죽어라 일해서 100억을 모아보면 의미 있는 기부도 하고 싶어지고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지더라고요. 목표가 10배나 올라간 거예요. 이건 특정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돈에 대한 집착은 일종의 중독이에요. 중독의 정의가 뭘까요? 부정적인 결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게 되는 행동입니다. 누군가 유튜브 댓글에 비난을 써놓으면 기분이 나빠지죠. 그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방해하기도 해요. 객관적으로 보면 익명의 댓글 따위가 아무 의미도 없는데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시장이 나쁜 날이면 기분이 안 좋아지는데 사실 그 손실이 실제 생활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아요. 이미 충분히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불안해지는 건 중독이기 때문입니다. 이 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정말 어려워요. 어린 시절의 경험이 뿌리 깊게 박혀 있거든요. 부모님이 아팠을 때 돈이 없어서 고생했던 기억,
아이를 낳았을 때 원하는 만큼의 경제적 안정이 없었던 기억, 이런 것들이 평생 따라다닙니다. 돈은 펜에 담긴 잉크 같은 거예요. 새로운 챕터를 쓸 수 있게 해주고 어떤 챕터는 더 밝게 빛나게 해주지만 그 자체가 나의 정체성은 아닌 겁니다.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현금 보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30대 초반의 IT 업계 종사자가 이런 고민을 했어요. 전체 포트폴리오의 35%를 현금으로 들고 있는데 이게 괜찮은 건지 모르겠다는 거죠. 요즘 기술 업계 해고가 많아서 1년에서 2년 정도 실업 상태가 될 수도 있다고 걱정하면서요. 밤에 잠을 잘 자기 위해서 현금을 들고 있는데 원래대로라면 그 돈을 투자해야 하는 게 아닌지 고민된다고 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괜찮은 정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권장하고 싶은 전략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경제적 위험은 항상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옵니다. 지난 25년간 가장 큰 경제적 사건들을 생각해 보세요. 9.11 테러, 리먼 브라더스 파산, 코로나 팬데믹.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일어나는 순간까지 누구도 몰랐죠. 진주만 공습도 마찬가지였어요. 역사적으로 가장 큰 사건들은 항상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똑같아요. 결혼할 때 이혼을 예상하는 사람은 없어요. 25살에 10년 안에 암에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죠. 가장 큰 위험은 항상 지금 당장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과도해 보일 정도의 저축을 하는 거예요. 예측 가능한 위험만을 대비해서 저축하면 정의상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는 대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야말로 가장 큰 위험이에요. 재정 상담사가 자산 배분을 보고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뭘 위해서 저축하는 거냐고요. 집을 사려고 하는 건지, 새 차를 사려고 하는 건지. 이때 가장 좋은 대답은 이거예요. 다음번에 뭐가 올지 모르는 세상을 위해서 저축하고 있다고요. 다음 코로나가 뭔지, 다음 금융위기가 뭔지 전혀 모르겠다고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위험만 대비할 만큼의 현금만 가지고 있으면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할 수밖에 없다고요. 이게 현금을 많이 들고 있는 진짜 이유입니다. 투자에서 평생 동안 정말로 중요한 건 딱 하나예요. 상황이 최악일 때 버틸 수 있느냐는 겁니다. 시장이 폭락했을 때 주식을 팔지 않고 버티는 것만이 중요해요. 현금이 35% 있으면 시장이 반토막 나도 큰 문제가 아니에요. 생활비가 있으니까요. 그 현금이 주식을 바닥에서 파는 걸 막아주면 실제로는 그 현금이 3% 이자만 주는 게 아닌 거예요. 최악의 타이밍에 손절하는 비극을 막아줬으니까 실질 수익률이 10%나 20%일 수도 있는 거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매도하는 건 재정적으로 최악의 상황이에요. 이혼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자산을 나눠야 하고, 집을 팔아야 하고, 주식을 정리해야 해요. 그리고 이혼이 언제 일어나든 간에 그 타이밍은 자산가치 측면에서 항상 최악이에요. 강제 매도자가 되면 다른 사람들도 강제 매도자인 상황이고, 그때 구매자들은 공포 냄새를 맡고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을 제시하거든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시장이 반토막 이상 났는데 14개월 만에 회복했어요. 그 짧은 기간 동안 강제로 팔아야 했던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회복되는 걸 지켜보면서 느꼈을 후회도요. 현금 대신 극단적인 분산 투자로 같은 효과를 얻을 수도 있어요. 35%를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대신 어떤 한 자산에도 3%에서 4% 이상 투자하지 않는 거죠. 중국 기업, 일본 채권, 유럽 항공우주 기업, 미국 기술주, 비트코인, 다른 나라 통화까지 전부 조금씩 가지고 있으면 이게 동시에 다 폭락할 가능성은 낮아요. 물론 위기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자산 간 상관관계가 일로 수렴하는 경향이 있어서 대형주든 소형주든 기술주든 금융주든 다 같이 내려갈 때가 있긴 해요. 그래서 분산 투자만으로 완벽한 보호가 되지는 않지만 적어도 단기적인 공포 상황에서 숨쉴 여유를 주는 건 맞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원화로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도 사실은 투자 결정이라는 거예요. 원화 가치가 급락하는 시나리오도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달러나 다른 통화로도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현금이라는 선택 자체도 어떤 통화를 얼마나 어디에 가지고 있을지 다 결정해야 하는 투자인 거죠. 현금이 무조건 안전하다는 생각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자신만의 편안한 수준을 찾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현금 35%로 마음의 평화를 얻고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분산으로 같은 효과를 얻어요. 정답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모두가 패닉에 빠졌을 때
평균적인 행동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나폴레옹의 말처럼요. 그게 투자에서의 진짜 천재입니다. 이제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성공한 투자자나 저자가 실제로는 돈을 어디에 쓰는지요. 어디서 절약하고 어디서 과감하게 쓰는지, 자녀 교육비는 어떻게 하는지, 비행기는 비즈니스석을 타는지 전용기를 타는지 같은 것들이요. 가장 큰 지출 항목부터 말씀드릴게요. 독립입니다. 저축을 단순히 저축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독립을 구매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뭘 해도 되는 자유. 그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거예요. 이건 질문에 대한 답을 회피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배우자와 젊을 때부터 함께한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요. 만났을 때 둘 다 돈이 없었는데 함께 어른이 되고 함께 재정적으로 성장한 거죠. 아이들을 낳으면 재정 상황이 크게 바뀔 수밖에 없는데 결혼 생활 동안 이미 저축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다면 출산 후에도 저축을 계속할 수 있어요. 습관이 그렇게 들었으니까요. 물론 아이들을 낳기 전보다는 쓰는 돈이 훨씬 많아질 수밖에 없죠. 새 집도 사야 하고 교육비도 들어가니까요. 솔직히 원하는 건 다 사는데 돈은 항상 없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결혼 전, 결혼 후, 출산 후 모두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때도 원하는 건 다 샀어요. 다만 원하는 것의 수준이 달라진 거죠. 중요한 건 돈에 지배당하지 않는 거예요. 돈이 내 성격을 결정하게 두지 마세요. 이만큼 버니까 이런 차를 타야 하고, 이런 시계를 차야 하고, 이렇게 옷을 입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희생자가 되는 거예요. 돈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돈을 도구로 써서 최고의 나 자신이 되어야지. 돈이 나를 정의하게 두면 안 됩니다. 여행을 좋아하고, 좋은 음식을 좋아하고, 친구들과 시간 보내는 걸 좋아한다면 거기에 돈을 쓰세요. 특정 수입 수준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려고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만큼 쪼들리지 않고 살 수 있는 여유가 중요한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바뀌는 게 있어요. 기부에 대한 생각입니다. 기부를 자선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소비라고 생각해 보세요. 매년 얼마나 썼는지 보고 그만큼을 기부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죄책감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보람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교육이나 청소년 관련 분야에서 정말 훌륭한 비영리 단체들을 찾아서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40대 중반까지 한 푼도 기부 안 하다가 시작하는 분들도 많아요. 타고난 자선가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시작하면 인생에서 가장 보람 있는 일 중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파트너와 함께 자산을 만들어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만났을 때 파트너는 대학원을 막 졸업했고 학자금 대출밖에 없었대요. 지금은 부자가 됐고요. 그걸 같이 만들어 왔다는 거죠. 아름다운 곳에서 휴가를 보내거나 돈을 기부할 때 서로 쳐다보면서 하이파이브를 한대요. 우리가 함께 만들었다고요. 이게 정말 보람 있다고 합니다. 돈을 갖는 것도 좋지만 버는 과정이 더 재미있어요. 파트너와 함께 버는 과정이 특히 재미있고요. 윌 스미스가 유명세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유명해지는 과정은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느낌이고 유명한 상태는 그냥 괜찮고 유명세를 잃는 건 인생 최대의 비극이라고요. 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자가 되는 과정이 좋은 거예요. 부자인 상태 자체가 아니라요. 성장하는 느낌, 그게 좋은 겁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누군가와 함께하면 100배는 더 좋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부자인데 집은 촌스럽고 좋은 휴가도 안 가고 돈 걱정만 하는 사람들이요. 돈은 소유하는 게 아니라 빌리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빌려서 제대로 쓰면 정말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지출의 절반 정도는 경험에 쓰는 걸 추천드려요. 친구,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들이요. 계획을 세우고 좋은 환경에서 살고요. 인생의 후반전에 들어서면 이제는 많이 쓰겠다고 결정해도 괜찮습니다.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이미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사람이라면 더 많은 돈을 버는 게 정말로 좋은 거예요. 돈이 이미 가진 것을 증폭시켜 주거든요. 하지만 너무 쉽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2배만 더 벌면 이 문제들이 사라질 거야. 더 벌면 배우자가 더 사랑해 줄 거야. 아이들이 더 대화해 줄 거야. 건강도 더 좋아질 거야. 어느 정도는 사실일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덜 그렇습니다. 행복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요. 특정 수입 수준을 넘으면 추가 소득이 행복을 늘려주지 않는다고 해요. 예전에는 그 금액이 연 7,500만 원 정도라고 했는데
지금 그 금액에서 경제적 스트레스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아마 2억에서 3억 정도는 돼야 할 겁니다. 그 이상 벌면 추가적인 행복 증가가 거의 없다는 건데요. 이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특정 금액 이상에서는 추가 소득이 행복을 주지 않는다면 왜 고소득자들에게 훨씬 높은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걸까요? 예를 들어 연 30억 이상 소득의 60%나 70%, 80% 세율은요. 그 돈으로 보편적 육아, 유료 보조금, 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 같은 사람들 삶에 진짜로 변화를 주는 것들에 쓸 수 있잖아요. 초부유층 가정이 연 40억 대신 45억을 벌어도 그들 삶에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1950년대에 실제로 그렇게 했고 어떤 면에서는 효과가 있었어요. 물론 모든 면에서 그런 건 아니었지만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충분한 돈이 얼마인지는 정답이 없어요. 5억으로 은퇴 비슷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수천억을 가지고도 매일 아침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며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골대는 계속 움직입니다. 하지만 삶의 다른 영역에서 만족을 찾고 순자산을 자기 가치와 분리할 수 있다면 그 골대 이동이 훨씬 줄어들어요. 현금을 많이 들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해주고 최악의 타이밍에 주식을 파는 걸 막아준다면 그 현금의 실질 수익률은 표면적인 이자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강제 매도자가 되는 건 재정적으로 최악의 상황이니까요.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버는 과정이 더 좋고 누군가와 함께 버는 과정이 가장 좋아요. 그리고 돈은 도구입니다. 새로운 챕터를 쓸 수 있게 해주지만 그 자체가 여러분의 정체성은 아니에요. 모두가 정신을 잃고 있을 때 평균적인 행동만 유지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상위 1%입니다.